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좌파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또 세계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면은 이 민족이란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사의 정통 세력,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만든 이 대한민국을 말하자면은 북한보다 정통성이 없는 무슨 민족 반역 정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이란 이름에 넘어가다가 보니까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민족의 챔피언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친일파를 비호해서므로 민족 반역 세력이고, 박정희는 망군 장교 출신이므로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아주 조작 날조 왜곡하는데 넘어갑니다. 민족이란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부르짖고 있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민족 정통성이 나온 김에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민족 정통성이 남한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느냐, 김정은 정권에 있느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지만은 워낙 많이 속기 때문에 그 속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드디어 오는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국가를 세운 70주년이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생일 없다. 오는 8월 15일 건국,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민족 정통성을 놓고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동족을 500만이나 굶겨 죽이고, 전쟁해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인 자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라고 사칭하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린 팔리시라는 미국의 정책 전문 잡지가 있는데 매년 발표하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취약국가 통계입니다. 프레이질 칸츄리 통계라고 그러는데, 이 통계 2016년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세계 취약국가 통계인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국가가 독재 국가고,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법치가 무너지고, 범죄가 많이 생기고, 더구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정부라는 게 국민을 적대시하든지 아예 내팽개치는, 그리하여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국가 기능을 중심으로 랭킹을 낸 건데, 종합 랭킹에서는 제일 취약국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 그 옆에 있는 남수단, 또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수단 1, 2, 3, 4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률 4등이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그 다음에 6등이 시리아, 7등이 다시 아프리카 국가로 차드, 8등 콩고, 9등 아프가니스탄, 10등 하이티, 11등 이라크, 주로 내전 지역이구만요. 12등 기니아, 13등 나이제리아, 14등 파키스탄, 15등 부룬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16등 짐바브웨, 이 무가베가 김일성 따라하다가 망친 나라죠. 그 다음에 17등이 기니아 비사우, 18등이 에리트리아, 19등이 니제르, 20등 케냐, 21등 상하해안, 22등 카메룬, 23등 우간다, 24등 에티오피아,
25등 리비아, 26등 미얀마, 27등 라이베리아, 28등 모리셔스, 29등 말리, 30등이 북한입니다. 30등이 북한. 한국은 종합 랭킹에서 좋은 나라, 그러니까 든든한 나라 랭킹으로 잡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랭킹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 취약한 나라 랭킹을 제1등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나라는 이 순위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즉 핀란드가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국가다운 나라, 가장 든든한 나라입니다. 핀란드 1등, 2등 노르웨이, 3등 뉴질랜드, 4등 덴마크, 5등 스위스, 6등 아일랜드, 7등 호주, 8등 스웨덴, 9등 아이슬란드, 10등 카나다, 11등 룩셈부르크, 12등 오스트리아, 13등 네덜란드, 14등 독일, 15등 벨기에, 16등 포르투갈, 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이렇게 등장합니다. 완전히 선진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세분하면 더 재미있어요. 이 취약국가 랭킹에서 한 부분이 바로 legitimacy of the state, 국가 정통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통성은 뭐냐 하면은 그 국가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 국가 정부겠죠. 민주적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선거를 해서 뽑힌 정권이냐, 그 다음에 정부로서 기능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을 보살펴 주느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 정통성을 매깁니다. 즉 국가 정통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낸 국가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랭킹을 쭉 뽑아요. 그러면은 178개국이죠. 178개국 중에서 꼴찌가 가장 정통성이 취약한 체제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이 178등 중에서 170국 중에서 178등. 세계에서 가장 국가 정통성이 없는 곳이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황정엽 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무장하지 않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다. 비무장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소위 적대계층, 한 3분의 1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해놓고 적대계층을 말살하는 거, 이걸 국가정책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면은 적대계층한테는 식량을 주지 않고 평양 사람, 노동당 간부, 그리고 군인들한테만 식량을 공급하는 일종의 아사살인을 일으킨 자가 일으킨 곳이 바로 북한이니까 이거는 이런 국가는 없어지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백만을 죽인.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부터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민족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있다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고 있다면 정신병자입니다. 이 정신병자가 정신병동에 있으면 괜찮은데 언론기관에 있다든지 무슨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에 있다든지 국회에 있다든지 청와대에 있다든지 여당 야당에 있다든지 하면은 이건 뭐 그 뒤부터는 이 대한민국의 영혼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으로 이런 정신질환이 들어와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드디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김정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10%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만, 박정희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더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북한이 세계에서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정통성이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국가 정통성이 가장 약한 나라가 세계에서 꼴찌가 북한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학자들은 북한이 지금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은 시리아보다도 더 정통성이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시리아에서 죽은 것보다 한 10배가 죽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적도 기니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프리카, 콩고, 그 다음에 기니아, 수단, 우즈벡, 남수단 이런 쪽으로 쭉 랭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통성 부분에, 국가 정통성 부분에서 1등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2등은 덴마크, 3등은 핀란드, 일본은 20등, 한국은 30등. 세계 178개국에서 한국은 30번째로 국가 정통성이 든든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이라는 거죠. 북한은 꼴찌다. 꼴찌를 178등을 30등보다 더 국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지식인 행사를 하고, 지식인이면 자연히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아주 정신병동 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민족사적 정통성은 뭐냐 할 때 이기백 선생이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백 서강대학 역사 교수로서 한국사 실론이라는 통사를 쓰신,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서 정통사학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생전 인터뷰한 걸 읽어보면은 이분의 생각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 이 두 사건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족사의 정통은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것이 바로 민족사의 대세입니다. 민족사의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것을 이기백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사의 대세는 나라 운영에, 정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민족사의 대세는 정치 참여층이 점점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독재 체제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독재는 소수가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꾸준하게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거죠.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신문왕 때 중앙집권 권력이 피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점점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 참여층이 계속 넓어집니다. 고려시대에 오면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또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또 무신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군인들이 또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지방관리들, 향리라고 그러죠. 향리가 또 참여하게 됩니다. 조선조에 와서도 나중에 조선조가 아무리 낙후되었지만 말기에 가면은 중인들, 상인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꼬를 튼 게 3.1운동이죠. 3.1운동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 참여죠. 그리하여 3.1운동에 의해서 비로소 국민이 만들어졌다. 백성이 국민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1948년 5월 선거를 통해서 남녀노소 공이 다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유럽보다도 더 빨랐어요. 스위스에서 여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들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보다 늦은 20년이 늦어가지고 1960 한 5, 6년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정치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정치 참여의 폭을,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폭을 넓혀간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대세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좁혀갔죠. 1인 지배로 가서 지금 북한을 운영하는 자는 김정은 한 사람뿐입니다. 완전히 민족사의 대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대세를 역행한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론에 의해서 국민이 모두 나라의 주인된 입장에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지만 북한에는 오로지 수령한 사람 김정은만이 최고 존엄으로서 역사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신라 삼국통일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국통일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죠. 역사의 반동 세력이죠. 반인류 집단이죠. 반일. 독재는 대한민국 민족사에서 독재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저 김정은이가 한국보다도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 자는 첫째,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왜냐? 민족사의 대세를 부정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파괴 세력입니다. 법치 파괴 세력이에요.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김정은이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신병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 역사로 봐도 수구 세력이고 반동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이 강하게 있어요. 이런 세력을 치워가는 것이, 이런 세력을 도태시키고 또는 교화시켜 가는 것이 또한 또 다른 우리 민족사의 흐름입니다. 민족사의 대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까지 잘 다독이고 가르쳐 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큰 흐름인 국정 운영에 다 참여하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